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식재산권 역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식재산권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서 영국 저작권법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저작권법은 1710년 앤영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이 역사적 기원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영국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서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법으로서 오늘날까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영국의 저작권법 역사적 기원을 아는 것은 현대의 저작권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다음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목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활판 인쇄 기술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러한 인쇄 기술로 인한 출판권에 대한 권리를 어떤 식으로 법적 권리를 부여했는지 이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출판 특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종의 길드라고 할 수 있는 소속사 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권리, 이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상당 기간 초기에 인쇄 기술이 탄생한 초기에 두 가지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그러나 이러한 법제는 순수하게 출판을 한다는 출판에 관련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검열의 기능까지도 같이 안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열적 측면이 어떻게 폐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마침내 1710년에 이런 검열법적인 측면이 제거된 순수한 서적에 대한 출판권이라는 법과 내용이 담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1710년에 제정된 앤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법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앤법의 현대적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학술지에 2015년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은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 기술 발명에 대한 영국 사회의 법적 대응, 부제로서 영국의 검열법과 저작권법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제가 저술을 했는데 그 논문에 기반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의 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활판 인쇄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대량으로 생산됨에 그전에는 필사본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책이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통제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이 상당히 적었는데 인쇄기술이 발명되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되면서 책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통제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인쇄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기술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동양에서 먼저 개발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377년에 직지라는 책을 금속활자로 인쇄되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도 개미자라든지 경자자라든지 아니면 갑인자라든지 등의 금속 활자가 중앙정보 주도로 활자가 주조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서 우리 민족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금속 활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통상 서양의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은 종교 개혁이라든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의 금속 활자 같은 경우에 서양에 비해서 굉장히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구텐베르크 성경 최초의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에 의해서 발간된 구텐베르크 성경은 1454년에 이 연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확립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뒤에 있는 출판 연도가 진짜로 출판된 연도에 비해서 늦게 찍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일단은 1454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텐베르크 성경에 비해서 거의 100년 넘게, 거의 200년 정도 때, 100년, 예. 거의 한 80, 상당 기간 앞서서 우리가 출판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기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지신경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한 장씩 인쇄되는 데 비해서 구텐베르크 성경에서 사용된 인쇄기는 방추인쇄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측면이 있었고, 또한 이제 영어의 알파벳과는 달리 우리나라 그때 많이 쓴 한자 경우에 숫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활판 인쇄술을 적용할 한계가 있었다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1443년 한글 창제로 인해서 한자가 달리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글 창제 이후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극복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회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았죠. 활판 인쇄술이.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속 인쇄술은 국가가 독점을 했죠. 국가가 개발을 하고 활자를, 그리고 배급을 하고,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민간에 의해서 개발돼서 책이 이제 상품으로서 시장 원리에서 판매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시장이 형성되고 막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따른 그 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중앙에서 통제하는 데도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그 종교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사상을 전파시키는데 큰 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정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도 또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 기술이 발달된 그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의 측면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금속 활자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그 인쇄기가 이제 그 전체 인쇄기, 종합적 인쇄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 발명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금속으로 만든 개별 활자와 압축기를 사용한 압력에 의한 추조, 그 압력을 꼭 압축기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사용된 압축기가 그 포도를 이렇게 그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압축기와 같은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 결합돼서 동시에 많은 부스를 갖다가 제작할 수 있었는데 예컨대 그때 당시에 한 명이 필사자가 성서 한 부를 갖다가 그 적는 데 있어서는 한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텐베르그의 그 활판 인쇄 기술을 사용하면은 그 180부의 성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량 생성된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러한 그 기술적 원칙이 거의 20세기 후반에 사진 조판하고 오프셋 인쇄라든지 전자출판에 의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이라는 획기적 기술이 저작권법을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이 현대 저작권법이 새로운 변화된 환경, 그 전자출판이라는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고 그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그 현대 저작권법의 역사 기원을 아는 것도 근본적 개혁을 위한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주제가 상당히 현대적으로도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일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인쇄술이 이 발명이 가지는 의미, 왜 이 인쇄술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서 살펴볼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쇄술이 왜냐하면은 필사본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책을 만들어서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상의 생산과 확산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사상을 억압하려는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이라든지 통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인쇄술에 의해서 반대되는 사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상은 또 오히려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쇄술의 발달이 결국은 법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 인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자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법제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쇄술을 갖다가
장려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사상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그 촉진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법적인 수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통제, 어떤 출판 통제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출판의 촉진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섞여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인쇄술 자체가 구텐베르크 인쇄술 자체가 15세기 후반기에 나타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출판업에서도 상당히 후진국에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예컨대 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15세기 저작물의 인쇄술 의존도는 이탈리아가 44%, 게르만족 국가가 31%,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가 16%, 벨기에와 네덜란드 35%, 3.5%, 영국이 1.2%로 나타날 정도로 유럽 대륙에 비해서 영국에서 인쇄술의 도입이 늦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쇄술 발전의 초기에 영국에서도 헨리 7세가 피터 액터라는 사람을 왕실 서적상으로 임명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15세기, 16세기 그 당시에 법적인 측면에서 출판에 관련된 독점권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첫 번째 측면이 이런 출판 특권을 부여하는 거죠, 왕이. 그런 모습이고, 이게 후에 이제 후술할 길드의 일종의 서적상 조합이 스스로 만들어서 권리를 부여하는 그러한 법적인 규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얘기한 왕에 의한 특권을 부여하는, 출판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사례, 상당히 초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서적상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1557년 메리 여왕이 그 전까지는 서적상 조합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 조합원 멤버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독점권을 부여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승인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출판 특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왕이 특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서적상 조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도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1557년 메리 여왕이 이 길드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그쪽에 그 서작선 조합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제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복제권이라는 그런 명칭과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면 서작성 조합이 스스로 만드는 규칙 자체가 정부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서작성 조합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고 그 다음에 독점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하고 이런 내부 규정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권리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메리 여왕이 왜 근데 그런 일들이 1557년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1357년부터 사실은 길드가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게 1557년 메리 여왕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죠. 내용을. 그 내용을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서작조합상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은 모든 그 영국과 그 지배지에 판매와 교환을 위한 모든 책을 출판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죠, 조합에게. 그래서 서작성 조합의 허락 절차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서작성 조합의 구성원이 업무저작물의 인쇄 및 발간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서작성 복제권, 스테이셔너즈 카피라이트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영미법에서 얘기하는 카피라이트라고 했을 때, 이 카피라이트라는 카피라는 그 어원이 형성되게 된 게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저작권법을 카피라이트라고 보는데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카피라는 건 복제죠, 복제. 현대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그 저작자의 권리는 광범위하죠. 복제권,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배포권, 공영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권리 하나인 복제권만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죠. 카피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서적상 만들어진 초기에 복제, 카피, 복제라는 권리가 그때 이제 배타적 권리를, 책을 출판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으니까 그 어원이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에 보면은 굉장히 좁은 의미인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대로 그걸 갖고 오게 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피라이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복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작권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저작권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포괄적인 권리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조합, 그래서 이제 이 소속성 조합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저작권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조합 내부에 법원까지 있어요. 사설법원까지. 그래서 권리 분쟁이 되면은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일반 법원에 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출판에 대한 독점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리 여왕에 의해서 승리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왜 이제 메리 여왕이 그 서적 조합을 그 서적상 조합을 갖다가 예뻐서 이렇게 갑자기
권한을 부여한 그런 그랬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상 그 메리 왕의 그 입장은 출판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왕실인과 채터 그걸 보면은 출판 통제적 내용이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독단 조합이에게 자율적으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줌과 동시에 출판 통제적인 측면에서 출판 통제적인 측면에서 서독상 조합한테 일정 부분 역할을 갖다가 맡긴 거죠. 왜냐하면 그 현장을 모든 나라에서 출판되는 책들 일일이 가서 뭐 검토하고 출판 못하게 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당시에 그 공권력으로서. 근데 서독상 조합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검열은 그 자기네 그 국가에서 하지만 출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출판사에 갖다 줘야 되는데 검열 받은 것만 출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검열을 받은 견본책을 조합의 관리자에게 제출을 하고, 그럼 허락을 받고, 조합의 등록부에 기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출판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열을,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출판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 없이 책이 돌아다니면은 그걸 갖다 가서 발견하고 정부에게 고발하고 뭐 이런 그 권한까지 동시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메리 여왕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헨리 8세가 그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황에게 그 결혼에 대한 그 허가를 신청했는데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독자적으로 이제 성공회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죠. 카톨릭과 떨어져서 그런 상황에서 이었는데 그 뒤를 이은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이 메리 여왕이 카톨릭한테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은 출판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거는 출판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1557년 법이, 그때 당시에, 통과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시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 여왕에 의해서, 그러면 어느 왕이든지, 어느 권력자든지 통제를 하는 걸 원하니까, 그게 뭐 캐톨릭이 됐든, 뭐 성공회가 됐든, 그것과는 관련이 없이, 하여튼 통제하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출판에 대한 권리 하고 결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출발된 게 이 1557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영국의 앤법이 17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앤법으로 이르기까지의 역사 과정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검열적인 측면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출판에 대한 저자에게 출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 남는 그 과정이 그 1557년부터 1710년 사이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 영국에서 이런 그 법적인 검열법이 폐기되었는지, 그 폐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꾸로 어떻게 저작권법이 순수하게 출판에 대한 권리로 남게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검열법과 저작권법의 역사적 기원, 검열법의 폐기와 그다음에 저작권법의 탄생은 상당히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그럼 지금부터 검열법의 폐지의 역사를 보면은 출판의 사전검열의 법적 체계는 처음에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 1538년 왕실 칙령을 시초로 들 수 있는데 헨리 8세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캐톨릭에서 성공회로 바뀌었고 성공회로 바꾸면서 무리하게 이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었죠.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검열법적인 측면을 1538년에 처음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시초가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557년 그 메리 여왕에 의해서 이제 그 검열적인 측면에서 민간 조직을 동원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강화돼 가지고 찰스 1세 1637년 그러니까 그 영국의 청구정혁명이 일어나기 전 성실재판소라는 데에서 나타난 칙령에서 정부에서 검열하는 거하고 소작상 조합의 통제를 하는 역할이 아주 그 최고점에 달하게 됩니다. 이 성실재판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주 막 굉장히 그 자의적으로 재판을 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악명이 높았고 결국은 이건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실재판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혁명정부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장기 의회가 이제 수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청교도 혁명은 이제 왕권을 비판하고 민주적인 그 정부를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검열 제도를 갖다가 폐기를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언론 자유를 갖다가 옹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그 구시대에 그 여태까지 이어왔던 것들을 폐기하면서 다시 또 이런 그 옛날 법을 1643년에 검열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건데 이제 그 장기 왕당파가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왕당파에게 유리한 그 책들이 계속 발간되고 하면은 그 정권 유지가 힘들어지니까 똑같은 그 뭐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 의도는 똑같은 거죠. 자기네에게 반대되는 사상을 그 통제하려는 그런 수요는 똑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그 옛날 법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밀튼 신라원을 쓴 그 밀튼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밀튼은 청교도혁명의 그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혁명 세력이 또 구체제처럼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부분을 갖다 비판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청교도혁명이 다시 이후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왕정 복고된 이 세력이 1662년에 그 검열법과 저작권법을 결합시킨 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오히려 그 옛날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아주 엄격한 성실재판소 칙령이라 그랬죠. 1586년 아주 그 최고도에 달하는 그 검열기능을 완화시킨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 억압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걸 느꼈겠죠. 아니면 청구도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시민 의식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662년에 검열법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아요. 정부가 검열을 하고 소작장 조합이 그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서적상 조합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 가서 서적 수색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정부 관료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좀 약간 좀 그 검열 기능을 약화시킨 거죠. 근데 이제 마침내 이제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 검열법이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제 폐지된 게 아니라 그 1695년에 검열법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검열법이 폐지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열법하고 같이 그 안에 그 서적에 대한 그 저작권적인 요소, 출판권에 대한 내용들이 담고 있었죠. 검열법 폐지되는 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 이 출판에 관련된 권리에 대한 부분까지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한테 권리를 주고 저자한테 권리를 줘야 되느냐, 하면 출판업 옛날처럼 출판업자의 그 내부 규정을 중시해야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1710년에 영국의 엠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결국은 영국의 저작권 검열법이 어떻게 폐지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영국의 두 번의 혁명의 과정,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고 하나는 명예혁명인데 결국은 청교도 혁명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명예혁명에 와서야 비로소 영국에서 검열 제도가 폐기되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언론 자유의 원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획기적인 획을 긋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작권법의 탄생, 현대적 저작권법의 탄생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까 밀턴이 그 검열법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밀턴이 그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을 써요. 1644년에. 검열법이 아까 1643년이라고 했죠. 그 청구도 혁명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검열법이 1443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죠. 다음에 상당히 그 비판을 하죠. 그 서슬프런 그 혁명 세력 하에서 책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에요. 왕정을 비판하던 혁명 세력이 왕정과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시장이 진리와 학문 그리고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은 그 사상들은 억압이 되고 좋은 사상들은 살아남아서 결국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해서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근데 어떻게 그걸 비판하던 혁명 세력이 어떻게 왕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걸 계속 검열법을 만들어서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강력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인데, 이 존 로크가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존 로크라는 사람이 저작권법에서 했던 역할은 그 명예혁명에 있어서 존 로크가 굉장히 사상적 그 기반이 되는 책을 저술을 했죠. 두 정부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소유권 내지 재산권, 우리로 말하면 물권, 물권의 정당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노동을 한 사람이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런 그 노동에 기반한 재산권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존 로크고, 따라서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후대 저작권 관련된 학자 내지는 이쪽 그룹에서는 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있어서 창작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남의 걸 베끼지 않고 자기가 땀을 흘리면 노동을 투입하면 그건 저작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영국식 창작성의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존 로크가 큰 역할을 했죠. 어쨌든 간에 존 로크는 그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94년에
존 로크가 이제 친구한테 이 검열법을 갖다가 폐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 국회의원한테 에드워드 클락이라는 국회의원한테 주기 위해서 메모랜덤을 작성을 했고 그걸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존 로크의 비판이 남아 있어요. 서적이 그 후대 사람들이 출판을 해서 그래서 존 로크에 따르면은 아니 그 사전 검열을 한다는 거는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언론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타당하지 않고 아니 어기면은 그냥 사후에 그 사람 처벌하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 사람의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존 로크가 아니 손이 도둑질 한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손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둑질 하면은 그때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무서워서 손을 갖다가 못 쓰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사전 검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두 번째 그 서적상 조합한테 출판의 독점권을 부여하면은 그러면 뭐 가격을 확 독점이 주어지는 거니까 가격을 확 높이고 서적의 질을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책값도 싸고 질도 좋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출판업자한테 왜 독점권을 주느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전 그리스 시대 고전까지를 출판업자가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저자도 아니고 아무 권한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내부 규칙에 따라서 독점권을 갖는 거. 다만 이제 저자가 자신의 저서를 통제하는 권리를 한정된 기간에 갖는 거는 그건 타당하다. 이게 이제 결국은 1710년 N법에 이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영향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영향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1694년에 와서 하원이 이제 동법원 연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695년에 이제 검열법이 폐기가 되는 거죠, 영국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판업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항의하냐면은 출판업자하고 과부들 그 생계가 동재산권에 달려 있는데 그들이 파산한다는 거죠. 이 법이 없어지면은. 왜냐하면 검열법의 내용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원에서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동법은, 검열법이라고 하지만 선동적이거나 반역적인 책 출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그 다음에 출판업자한테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책은 출판업자의 등록부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데, 출판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갖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저자 이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노동이나 권리에 속하는 것에서 자기 이름을 등록할 수도 있고 출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좋은 책 출판을 막을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되겠죠. 명예혁명의 결과로서 이제 권리정당이 나타났는데 이제 왕의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됐죠. 그래서 이 의회에서 영국에서 지배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된 게 명예혁명인데 그러니까 이 의회 지배력이 강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검열의 필요성이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가 권한을 갖고 민주적인 사회로 갔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독재적인 전제 군주에 의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도 굉장히 작아지게 됐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명예혁명 자체가 상당히 평화롭게 만들어진 혁명이라서 청구대 혁명과는 달리 이렇게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청계도 혁명 때는 반배 세력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검열권을 유지했지만 명예혁명에 와서는 한결 상당히 부드럽게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반발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열제도가 폐기되고 검열제도의 효과를 잠깐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는 지배에서는 굉장히 검열이 강화했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1633년 재판 이후에 처벌을 받게 되죠. 그거 보고 놀래갖고 데카르트는 총괄적 우주론의 집필을 중단할 정도로 이 캐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상과 자연과학이 억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성공회, 국교염 및 왕실에 대한 도전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학기술 쪽은 상당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런던 왕립협회가 1665년부터 그 학술지를 만들게 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런던 왕립협회 내부 규정이 정치나 신역에 관여하지 않고 과학기술만을 토론한다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검열법이 없는 경우에 상당히 그 출판 자유가 만들어서 활발하게 됐다. 그 학문의 진흥이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검열법이 없어지니까 서적상 조합이 이제 전략을 다시 했죠. 아까 그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먹고 살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문의 진흥을 위해서 문학의 소유권을 법률로 인정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죠.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학문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럼 그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전에도 서적선 조합이 저자로부터 원고를 받았겠죠, 뭔가. 그때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원천적으로 하여튼 저자하고 협의는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문으로 저자한테 그 권리가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주고받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1715 M법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저자한테 그 권리를 원천적으로 준 거죠. 저자한테. 출판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서적상 조합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자의 권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피 라이트, 서적상 조합이 가지고 있는 카피 라이트를 보장해 달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은 그게 아니고 저자한테 권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M법은 이 M법은 결국은 법 명칭도, 그러니까 서적상 조합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서적상 조합을 위한 게 아니죠. 법 명칭도 학문의 진흥을 위한 법이라고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동의 없이 출판이 이루어져 저자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관례를 막고 유용한 책의 저서를